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규라고 합니다. 먼저 AWS 이노베이트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세션은 모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플랫폼, 특히 EKS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프로액티브 아키텍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KS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아키텍처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스케일러빌리티, 릴라이어빌리티, 모니터링 앤 로깅, 그리고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세션의 내용을 리캡하는 시간으로 금일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KS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패턴의 변화, 운영 모델의 변화, 그리고 딜리버리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모두 갖춘 것을 모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왜 컨테이너가 이 모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환경일까요? 먼저 컨테이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응용 프로그램은 기존의 모놀리스 아키텍처에서 클라우드 및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렇게 작게 잘라진 서비스 조각을 개별적으로 캡슐화하고 작동시키는 완벽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의 개발 방법론이 애자일 방법론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가벼워지고 지속적인 통합 배포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는 가볍고 이식성이 뛰어나므로 이러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파이프라인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역시 적합합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복잡한 리팩토링 과정 없이도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로 잘 알려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은 분산된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손쉽게 배포하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규모가 어떻든지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려면 자동화가 핵심이며 바로 컨테이너가 최적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쿠버네티스 중 EKS를 사용할까요? 아마존 EKS는 사용자가 직접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하거나 유지할 필요 없이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응용 프로그램 배포, 확장 및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오픈소스 시스템인데요. 프로덕션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쿠버네티스 운영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적절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여 여러 가용 영역에서 실행하고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상태가 불량한 노드를 교체하여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및 워커노드의 가용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실행하려면 컨트롤 플레인 및 워커노드를 지속적으로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문 지식과 많은 수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고객은 개발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네트워크, 시큐리티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EKS를 사용하면 AWS에서 쿠버네티스 컨트롤의 관리, 업그레이드, 고가용성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ELB, 클라우드워치 등 타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과의 서비스 통합도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EKS의 간략한 구조입니다. EKS 컨트롤 플레인은 EKS가 관리하는 VPC에서 작동하며 API 서버 노드와 etcd 서버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PI 서버 노드는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가 작동하는 서버로 최소 2개 이상의 AG에 분산 배치되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사하게 etcd 서버 노드 또한 3개의 AG에 분산 배치되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API 서버 노드, etcd 서버 노드 모두 프라이빗 서브넷에 안전하게 존재하며 각 AG별로 나트 게이트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해 만약에 한 개의 AG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서비스 가용성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클러스터가 생성되면 kubectl 등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엔드포인트는 API 서버 앞단에 NLB가 생성되어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컨트롤 플레인의 VPC는 AWS가 관리하는 VPC에 배치되며 사용자가 관리하는 워커노드의 VPC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워커노드는 사용자가 필요에 맞도록 인스턴스의 타입, 대수를 구성할 수 있고 하나의 클러스터에 여러 개의 워커노드 그룹을 구성하여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EKS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비즈니스 워크로드는 매우 다양합니다. 경량의 컨테이너 단위로 배포가 용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가장 선호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며 간단하게 파드, 서비스 등의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고 이를 쿠버네티스에서 자동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플랫폼 애즈어 서비스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인 자바 애플리케이션도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며 머신러닝과 같이 GPU를 사용한 컴퓨팅 집약적인 업무 역시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쿠버네티스 워크로드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객의 유즈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들, 예를 들면 워크로드에 대한 리밋, 오토스케일링, 모니터링, 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다음 장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일 먼저 스케일러빌리티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생성할 수 있는 최대 파드가 몇 개냐라든지 노드당 몇 개의 파드를 생성해야 좋냐 등 스케일러빌리티의 리밋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프로젝트 팀에서는 주제별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룹 중에 스케일러빌리티를 주제로 활동하는 그룹이 존재합니다. 스케일러빌리티의 리밋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해당 SIG에서 정의한 스레시홀드의 값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클러스터별로 생성할 수 있는 노드, 파드, 서비스 등의 스레시홀드의 값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보편적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만 이 값을 보실 때 명심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 스레시홀드는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아이템의 값이 리밋을 초과하더라도 클러스터에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반대로 리밋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클러스터의 크기에 따라 리밋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전에 따라 리밋의 값이 다를 수 있으며 이 수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설치된 바닐라 쿠버네티스 설정을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파드를 배포하면 오토스케일링을 설정하게 될 텐데요. 파드의 CPU 메모리 사용률을 기반으로 파드를 스케일링하는 HPA, VPA는 기본적으로 많이 세팅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파드가 아니라 파드가 작동하는 밑단의 워커노드를 자동으로 스케일링하도록 SIG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관리하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라는 툴입니다. 이름으로만 보면 마치 클러스터의 개수를 조절해주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클러스터 내의 워커노드 개수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설치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배포된 파드 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게 되고요. 이때 만약 리소스 부족 문제로 펜딩 상태인 파드를 발견하면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디자이어드 리플리카 값을 변경하여 신규 워커노드가 프로비저닝 되도록 작동합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의 버전과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의 버전을 맞추셔야 합니다. 다른 버전에 대한 호환성은 테스트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스케일이 발생하는 이벤트를 스캔하는 주기도 성능의 중요한 요인인데요. 기본값으로 10초마다 스케일 업, 다운이 발생할 조건이 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스캔 간격이 짧으면 당연히 파드가 배포가 될 수 없는 상황일 때 노드를 추가하는 반응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스캔이 발생할 때 쿠버네티스 API 및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 또는 EKS 관리 노드 그룹 API에 대해 더 많은 API 호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대량의 API 호출로 인해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 API 호출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드가 런칭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도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되는 파드인데요. 노드의 스케줄링을 위해 노드 및 파드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크기가 증가하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자체의 CPU, 메모리 리소스도 증가를 시켜야 합니다. 물론 파드의 리소스를 수동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VPA 설정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노드의 스케일 다운으로 인해 파드가 중단되게 되면 다시 수행하는 데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파드에 safe to evict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여 파드가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도메인 네임 서버 역할을 하는 코어 DNS 파드는 쿠버네티스 핵심 모듈 중 하나인데요. 배포되는 파드와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질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코어 DNS 파드의 용량이 부족하면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쿠버네티스 전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어 DNS 파드는 기본적으로 2개의 레플리카로 구성되고 자동으로 확장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가장 흔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먼저 코어 DNS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이용해서 쿼리의 전체 요청 건수, 쿼리를 수행하는 레이턴시, 에러 숫자 등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코어 DNS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DNS 캐시를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노드 로컬 DNS 캐시라는 파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파드는 데몬셋 형태로 각각의 워커 노드에 발포되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파드와 코어 DNS 파드 사이에서 캐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하게 도메인 네임이 캐시에 저장되어 있으면 바로 결과값을 반환하고 캐시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코어 DNS에 호출하여 결과를 반항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코어 DNS 파드를 오토 스케일링하는 설정도 중요한데요. HPA를 이용하여 코어 DNS 파드 자체에 CPU 메모리 사용량을 기준으로 스케일링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클러스터 내 워커노드의 숫자, 워커노드의 CPU 코어 수를 기준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할 수 있는 클러스터 프로포셔널 스케일러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파드는 클러스터 내 워커노드 리소스를 감시하여 예를 들면 워커노드가 10대 증가할 때마다 코어 DNS의 레플리카 개수를 늘린다든지 전체 워커노드의 CPU 코어 개수가 100개가 될 때마다 코어 DNS의 레플리카 개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노드 그룹을 구성 시 워커노드의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 최대로 배포할 수 있는 파드의 개수가 다른데요. 이는 각 인스턴스 타입에 할당할 수 있는 ENI의 개수와 그 ENI에 할당할 수 있는 IP의 개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5 라지 인스턴스의 경우 최대 29개의 파드를 배포할 수 있고 C5 2X 라지 인스턴스의 경우 최대 58개의 파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커지고 파드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초의 클러스터 구성 시 가용한 서브넷의 IP 개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고 서브넷에 남아있는 IP의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 CNI 설정을 변경하여 파드 생성 시 할당되는 IP의 개수를 조정하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설정은 IP를 할당, 해제하는 EC2의 API 호출을 늘어나게 할 수 있어 API 스로틀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거나 제한된 환경에서만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3가지 설정이 존재하는데요. 웜 ENI 타겟, 웜 IP 타겟, 미니멈 IP 타겟입니다. 모두 파드가 배포될 때 어떻게 IP를 할당할 것이냐 하는 CNI 설정이고요. 웜 ENI 타겟을 단독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웜 IP 타겟, 미니멈 IP 타겟을 조합하여 설정하는 2가지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기본값은 웜 ENI 타겟이 1로 설정되고 웜 IP 타겟과 미니멈 IP 타겟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각의 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웜 ENI 타겟은 배포된 파드의 개수에 대비해서 미리 여유 ENI를 할당하는 개수를 의미하고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ENI에 할당할 수 있는 IP 전체 개수를 모두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웜 IP 타겟은 배포된 파드의 개수 대비 여유로 할당하는 IP의 개수,
미니멈 IP 타겟은 할당하는 최소의 IP 개수를 의미합니다. 표를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빠른데요. 예시의 대상은 T3 스몰 인스턴스로 해당 인스턴스 타입은 최대 3개의 ENI를 가질 수 있으며 ENI당 할당할 수 있는 파드 IP 개수는 3개입니다. 원래 해당 인스턴스의 EC2 스펙상으로는 ENI당 할당할 수 있는 IP 개수가 원래 4개이지만 ENI의 첫 번째 IP는 파드 배포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3개로 계산됩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가서요. 파드가 증가됨에 따라 각 설정에서 할당되는 IP 개수와 사용하지 않는 IP 개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드가 하나도 배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웜 ENI 타겟 설정의 경우 할당된 IP가 3개이며 모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웜 IP 타겟, 미니멈 IP 타겟을 1로 설정한 경우 단 1개의 IP만 할당되어 있으며 모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드가 5개로 증가된 경우에는 차이가 더 큰데요. 웜 ENI 타겟 설정의 경우 9개의 IP가 할당되고 4개의 IP를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웜 IP 타겟, 미니멈 IP 타겟의 경우 6개의 IP가 할당되고 1개의 IP만 미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3개의 설정을 이용해서 IP가 제한된 서브넷에서 더 많은 파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언급드렸다시피 이 설정은 EC2 API 스로틀링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제한된 환경에서만 설정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는 릴라이어빌리티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가 배포되면 해당 파드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헬스 체크를 수행하고 만약에 헬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복을 위해 다른 파드로의 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워커노드에 있는 큐블렛이 각 파드로 헬스 체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헬스 체크 타입이 있습니다. 라이브니스 프로브, 스타트업 프로브, 레디니스 프로브가 그것입니다. 먼저 라이브니스 프로브입니다. 이 프로브는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나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답이 없는 파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파드에 웹 서비스가 배포되고 있고 80 포트로 리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겐 요청을 보내 응답이 오는 HTTP 코드를 기준으로 파드의 헬스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에서 399 사이의 코드 값이 응답으로 오면 정상으로 판단하고 다른 코드 값으로 응답이 오면 비정상으로 판단해 파드를 터미네이트 시키고 재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프로브입니다. 파드가 배포되고 스타트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프로브를 설정하여 라이브니스 프로브와 레디니스 프로브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프로브가 성공할 때까지 다른 프로브의 활동이 중지되며 애플리케이션이 스타트업 되기 기다리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넘도록 스타트업 프로브의 헬스 체크가 성공하지 못하면 해당 파드는 터미네이션 되고 재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디니스 프로브입니다. 라이브니스 프로브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레디니스 프로브는 헬스 체크에 실패한 파드를 재생성하지 않고 정상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헬스 체크에 실패한 파드에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 기다린 이후 헬스 체크에 성공하면 다시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헬스 체크는 비정상 파드를 감지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설정을 잘못하는 경우 헬스 체크로 인해 서비스 장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프로브 설정 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파드 바깥의 리소스와 인존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드 바깥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태를 헬스 체크로 설정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문제로 발생 시 배포된 전체 파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드를 터미네이션 시키고 재생성하는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경우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전체 파드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헬스 체크 이벤트 발생 시 컨트롤 플레인에도 부하를 발생시켜 장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브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설정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리밋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의 오버프로 진영을 방지하기 위해 EKS에서는 각 계정, 리전별로
서비스 리밋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클러스터의 개수, 그리고 클러스터에서 생성할 수 있는 노드 그룹의 개수, 그리고 노드 그룹 안에서 생성할 수 있는 노드의 개수 등은 변경이 가능한 리밋으로 사용자가 필요시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KS 자체의 리밋 외에도 연관되어 활용되는 ELB, VPC 등의 서비스 리밋도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검토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각 서비스별 리밋에 대한 디폴트 값, 현재 값, 그리고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쉽게 확인 및 증가 요청이 가능한 서비스 쿼타라는 서비스도 존재하오니 함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릴라이어빌리티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로깅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KS는 관리형 서비스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 운영자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하는 오브젝트들의 매트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성능 문제나 다른 이슈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매트릭은 매트릭 엔드포인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나 프로메테우스를 배포하여 시계열 형식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매트릭이 있으나 특히 모니터링하면 도움이 되는 매트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컨트롤 플레인에서 작동되는 API 서버의 호출수와 응답시간, etcd의 응답시간 및 저장된 오브젝트의 수는 핵심 모니터링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로깅입니다. 이전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각 오브젝트의 성능, 호출수 등 매트릭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오브젝트에서 작동되는 상세 로그를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EKS에서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로그를 클라우드워치 로그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로그를 이용하면 클러스터를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로그는 기본적으로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콘솔이나 CLI 등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로그는 총 5개의 로그가 존재하고요. 특히 운영에서 설정을 권장드리는 로그는 API 서버의 레이턴시, 타임아웃 문제 등을 분석할 수 있는 API 서버 로그, 노드 컨트롤러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러 매니저 로그, 파드의 배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스케줄러에 대한 로그입니다. EKS 클러스터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 크로스 리전, 크로스 어카운트 간 여러 EKS 클러스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이를 위해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줄여서 AMP는 기존 프로메테우스와 100% 호환되며 이름 그대로 매니지드 서비스 모니터링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되며 고가용성, 멀티-에이지 배포, AWS의 시큐리티와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AMP는 현재 시간 기준 GA가 아닌 퍼블릭 프리뷰 단계로 제한된 리전에서만 실행될 수 있으며 GA가 되기 전에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환경에 직접 적용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세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워커노드에 대한 적절한 사이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될 컨테이너에 CPU 메모리 리소스에 대한 적절한 할당이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의 리퀘스트와 리밋을 설정하여 컨테이너에서 사용될 최소 리소스와 최대 리소스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특정 컨테이너가 워커노드 내의 과도한 리소스 점유로 인해 다른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 컨테이너에 대한 CPU, 메모리 리밋을 설정하는 것은 언제나 권장드리며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파드로 인해 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퀘스트와 리밋의 수치를 같게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드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kubectl 명령이나 컨테이너 인사이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적절히 리퀘스트, 리밋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KS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리소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최적화해 줄 수 있는 쿠브코스트 툴을 소개해드립니다.
EKS 전체의 비용이나 워커노드별 비용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코스트 얼로케이션 태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여러 조직에서 나눠 사용하는 경우 각 조직별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태그만으로는 어려운데요. 쿠브코스트는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네임스페이스, 레이블, 파드, 컨테이너 단위로 비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세 가지 매트릭을 기준으로 측정되고요. 리소스가 러닝된 시간이 얼만큼인지, 사용한 리소스의 양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리소스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얼마인지입니다. 쿠브코스트는 비용 절감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볼륨, 과도하게 프로비저닝된 레플리카 또는 사용하지 않는 워크로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의 트래픽을 수신하지 못한 파드는 사용하지 않는 워크로드로 표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트래픽 인계값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매트릭을 기반으로 라이트 사이징을 제한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클러스터에 맞게 개발 환경, 운영 환경 등을 선택하면 기정의된 수치에 의해 쿠브코스트가 워커노드의 인스턴스 타입, 노드의 개수 등을 추천하여 비용 최적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툴은 무료로 사용 시 매트릭 데이터 보관에 15일 제한이 있으며 한 대의 클러스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클러스터, 워커노드의 크기를 찾았다면 사용하는 워커노드 인스턴스 비용에 대해 리절브 인스턴스나 세이빙 플랜을 이용하여 온디맨드 요금에 비해 최대 72%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파드가 인터럽트 되는 상황에도 문제가 없는 워크로드라면 RI보다 더 저렴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스팟 인스턴스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특정 리전 및 에이지 내 EC2 인스턴스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인스턴스 런칭이 실패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 그룹을 다양한 인스턴스 패밀리로 구성하여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못할 확률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노드 그룹에 생성되는 인스턴스 타입은 모두 유사한 CPU 메모리 리소스를 갖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패밀리는 다르지만 하나의 노드 그룹을 4CPU 코어 16GB 메모리를 가진 X라지 인스턴스 타입으로 구성한다든지 8CPU 코어 32GB 메모리를 가진 2X라지 인스턴스 타입으로 따로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급하게 진행된 세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일러빌리티, 클러스터의 스레시홀드를 이해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오토 스케일링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릴라이어빌리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파드 헬스 체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현재 구성의 리밋을 파악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링 앤 로깅, 운영 및 트러블 슈팅을 위해 설정을 권장하는 컨트롤 플레인의 매트릭과 로그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중앙화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가장 쉬운 방법은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에 맞도록 사이징을 조절하며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AWS에서는 고객의 프로덕션 환경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전문가 및 AWS 쿠버네티스 엔지니어링 팀에 의해 검증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스케일링, 릴라이어빌리티, 시큐리티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퍼포먼스,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오퍼레이션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도 여기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EKS의 향후 수정, 추가될 기능에 대해 로드맵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EKS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레포팅 하실 수 있으며 현재 각 기능들이 어떤 상태인지 언제 런칭할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EKS 서비스를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워크숍 페이지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EKS를 활용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실습 레벨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습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EKS 동작을 파악하고 다양한 오픈소스를 배포,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자료를 원하시면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 백서 및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현대화 과정을 가속화시키세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는 트레이닝과 자격증에 관련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표의 링크를 통해 참석 부탁드립니다. AWS는 고객에게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으로 피드백받고 있습니다. 설문도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